그럼 지금부터 김정준님의 기계학습을 활용한 게임 어뷰징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저번에 어떤 게임 관련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근데 제가 워낙 파이썬을 좋아해서, 파이콘에서 발표하니까, 이 친정집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원래 그 게임을 개발하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조금 더 이제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이제 게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쪽으로 일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로그를 수집하는 포워더 같은 걸 만들고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써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기본적으로 기계학습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사례를 가지고 이제 게임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 기계학습을 도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시작한 동기는 게임 회사에서는 항상 이제 서비스가 이슈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게임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어지럽히는 어뷰징을 제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유저의 신고나 GM의 모니터링이나 어떤 패턴 찾기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이 개입이 최소화된 어뷰징 탐지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게임 어뷰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기획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게임의 정보를 대량 획득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구현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플레이를 한다든지 그리고 해킹 툴을 사용한 비정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채팅창에다가 자기 아이템이나 돈을 사라고 광고글을 계속 올리는 것들, 이런 거를 넓게 게임 어뷰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그 통계와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건데요. 물론 요즘은 뭐 딥러닝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통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계는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아주 미약한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통계학자들은 항상 데이터와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오랜 시간 연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가 넘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은 데이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중간 데이터, 큰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적은 데이터에서는 통계적 지식이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인데요. 이것은 데이터에 숨어있는 정보를 다양한 각도로 요약, 시각화해 보면서 찾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분야의 어떤 데이터 분석만 하게 된다면 이것이 큰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잘 모르는 데이터를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면은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먼저 그림을 그려보고 한번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보고 하는 과정이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주피터 노트북과 유틸리티 대시보드를 합친 형태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고요. 관련한 내용은 2014년 제가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 간단한 통계적 아이디어로 스패머를 검출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상황은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게임이 오픈을 했는데 오픈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아이템과 머니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게임 내 광고글을 전역 채팅으로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 유저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할 틈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픈한 게임의 이제 성패가 뭐 처음에 1, 2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빠른 제재가 필요했었고요. 데이터를 이제 체계적으로 모아서 기계학습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먼저 채팅을 이용한 스팸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전역 채팅으로 머니 아이템 판매 광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머리를 쓰는 것이 프로그램적 판별을 막기 위해서 메시지를 난독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셀게임머니닷컴이라는 데서 팔고 있으니 거기로 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쪽 서버 개발자들이 뭐 URL이라든지 닷컴이 들어간 뭐 셀 이런 걸 들어간 패턴을 프로그래밍에 넣어가지고 그런 메시지들을 필터링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글씨가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기계적으로 판독해 내기는 굉장히 힘든 형태로 난독화를 시킵니다. 닷컴에다가 O를 0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식이죠. 특수 문자를 넣어서 A처럼 보이지만 @마크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를 하면은 그 어뷰저들은 또 다른 문자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창과 방패의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소모적으로 싸움이 끝나지 않겠죠. 스패머 검출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자연어 처리를 쓴다든지 기계학습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앞에 말씀드린 간단한 어떤 통계적인 것으로 시도를 해보자. 제가 예전에 그 파이썬 스터디에서 그 NLTK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소개 중에 그 NPS 챗 코퍼스라는 걸 소개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외국에서 어떤 온라인 메신저의 채팅 내용을 코퍼스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였는데요.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그 메시지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로그 정교 분포로 일반적으로 짧은 그 단어들로 짧은 문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뒤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 게임 내 그 채팅 메시지에 대해서 분포를 조사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좀 더 두꺼운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특정 길이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스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팸 메시지들은 길이가 반복된 것을 계속 올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일반 유저들은 메시지의 길이가 다양하고 그 빈도는 많지 않은 반면에 스패머들은 메시지의 길이가 다양하지 않고 빈도는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저가 채팅을 많이 하면서 길이는 다양하지 않다면 스패머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간단한 검출 공식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유저별 채팅의 횟수를 메시지의 길이 종류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스패머에 가까운가 하는 어떤 수치값이 나오게 되고요. 비슷한 길이의 채팅 메시지를 자주 보낼수록 이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팸 레이시오가 기준값 이상인 것을 스팸으로 분류했었는데요. 대충 값을 넣어서 돌려보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값 이상이 나오면은 걔를 스팸으로 해야 될 건가 하는 이슈인데요. 저는 이때는 일단 대충 넣어보고 분포에 포함된 것이 메시지를 봐가지고 스패머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기준값을 좀 낮추고 아니면 반대로 올리고 하는 식으로 휴리스틱하게 값을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값으로 그 분류를 해봤더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처럼 그 특정 메시지 길이에서 확 튀는 부분들이 거의 제거가 되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스팸 메시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적용해서 실제 제재를 했는데요. 구현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뭐 반나절 정도만에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렇지만 오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준값을 좀 높게 잡아서 모든 스패머를 다 잡진 못하더라도 억울한 유저가 없도록 해서 신뢰도를 좀 높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개선 방향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기준값 결정을 휴리스틱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랑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기술을 도입해보면 상당한 그것도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별 빈도라든지 중요도를 파악해서 어떤 게임 내의 코퍼스나 그 특성 데이터를 만들고 이 유저가 얼마나 정상적인 채팅을 하는 건가를 판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기계학습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학습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자기 나름의 어떤 인사이트로 찾아낸다는 건데요. 이거를 쓰는 이유는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괜찮은 결과물이 나온다. 이제 많은 게임 회사들이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막고 공격하고 이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누군가 기계학습을 할 수 있다면 그 공수를 굉장히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요. 다수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사람이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은 뭐 5개에서 1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계는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피처 하나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령 스패머나 어뷰저가 얘 이것으로 나를 탐지하는구나 라고 해서 거기에다 어떤 베리에이션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처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강건하게 그것을 이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계학습에는 크게 분류와 회귀가 있는데요. 분류는 종류를 예측한다고 보시면 되고 회귀는 연속된 값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뷰징 검출은 어뷰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분류로 보십니다. 그리고 지도학습과 자율학습이 있는데요. 지도학습은 기존 경험에 의해서 분류된 샘플 데이터가 있을 때, 자율학습은 샘플 데이터가 없을 때 라벨의 여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데이터는 적절히 분류되어 있지 않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접근을 했는데 누군가가 미리 분류를 해놓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한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은 간단하게는 리니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결정트리, 좀 고급으로는 랜덤 포레스트나 SVM, 인공신경망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많은데 알고리즘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그 고급 알고리즘이 복잡한 모델을 학습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고급 알고리즘은 그 결과를 사람이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딥러닝 같은 것, 어떤 그 많은 계층을 쌓아서 학습을 해서 성과를 이뤘지만 얘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측에 대한 평가인데요. 정확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게임의 유저가 100명인데 그중 2명이 어뷰저, 뭐 스패머라고 하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잘못 짜가지고 모든 사람은 어뷰저가 아니다. 정상 유저라고 리턴을 한다 그러면은 100명 중 2명이 틀렸으니까 이거는 98%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측정 단위가 중요합니다. 정밀도, 프레시전과 재현율, 리콜 등과 같은 다양한 단위가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정밀도는 찾은 것들 중에 얼마나 진짜 어뷰저인가라는 의미고요. 재현율은 전체 어뷰저 중에서 자기가 얼마나 찾아냈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좀 다른데요.
특히 데이터가 불균형일 때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가 100명 중에 2명만 어뷰저였죠. 이게 이제 정상과 비정상의 밸런스가 크게 이제 맞지 않는 임밸런스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정밀도와 재현율을 함께 봐야 됩니다. 앞의 경우는 정밀도만 보면은 뭐 98%라고 할 수 있지만 재현율이 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PR 커브와 AUC라는 건데요.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X축이 리콜, Y축이 프리시전인데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 좋은 분류기는 가능한 있는 어뷰저를 최대한 찾아내면서 찾아낸 것들이 진짜 어뷰저인 그 비율도 높은 것.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리콜과 프리시전을 각각 XY축에 놓고 봅니다. 여기서 보시면 왼쪽의 그래프보다 오른쪽 그래프를 나타내는 모델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리콜이 0.6 정도로 60% 정도의 리콜을 가지면서도 80% 정도의 프리시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순히 어떤 면적으로 수치 하나로 하는 게 이제 AUC, Area Under Curve라고 해서 커브의 약자인데요. 면적을 가지고 수치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0.64, 0.68로 이것만 봐도 오른쪽이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례는 앞에서 설명드린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파밍을 검출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오픈한 게임이 아니고 라이브 게임이었는데요. 각종 해킹 툴을 사용해서 파밍 플레이가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밍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 내 재화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습득을 해서 물론 그것을 이제 판매하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나 하면은 봇의 특성을 하나둘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해킹 툴이 있고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어떤 GM들도 그냥 단순한 패턴으로 찾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계학습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학습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뉴럴넷이나 딥러닝이 굉장한 화제가 되긴 했었지만 그것보다는 일반적인 머신러닝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고요. 과거 로그가 저장이 되어 있었고 마침 운영 측에서 기존 제재한 어뷰저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계학습, 특히 지도학습이 가능한 아주 럭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디시전 트리를 사용해서 지도학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준비 과정인데요. 로그 수집 상태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로그가 수집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로그의 구조나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요. 거기서 기계학습을 위한 피처를 추출하는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로그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분석과 학습에 걸리는 시간은 전체 공수의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형식이 이제 이게 이제 뭐 그냥 플레인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개발하는 라이브 스튜디오는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정규화를 시켜줄 만큼 여유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쪽에서 그 이제 스키마 온 리드를 하는 거죠. 스키마를 만들어서 정제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분류를 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이 리텐션도 로그 양도 그렇고 리텐션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벽이 이제 윈도우 서버에서 로그를 수집하는 것이었는데요. 게임 서버는 대부분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되어서 서비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쓰시는 오픈소스의 좋은 툴들, 뭐 플루언트라든지 로그스테시 같은 것들을 그대로 쓰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로그 포워더를 자체 개발했는데요.
아래 주소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얘가 하는 일은 서버에서 떨어뜨린 로그 파일들을 이제 스케줄에 맞게 rsync로 동기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게임 서버의 장비에서 그 DB로 접속해가지고 덤프해서 그 결과를 보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로그가 수집되었다면 피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피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기계 학습을 위해서 학습 대상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값을 예측한다고 그러면은 그 집의 크기라든지 방향, 환경, 교통, 편의시설 등이 중요한 피처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그 타겟에 대해서도 이 피처를 잘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피처 개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에서 피처를 찾고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단순히 로그에서 값만 파싱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다른 피처들에 내재되어 있는 피처를 찾아내기도 해야 됩니다. 이건 좀 더 이제 고도화돼서 복잡한 코드가 필요하곤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SQL 같은 랭귀지로 혹은 엑셀 레벨에서 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분량의 로그에서 하둡을 통해서 피처를 생성했습니다. 이제 하둡은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빅데이터의 분석에 가장 많이 쓰이는 플랫폼이죠. 근데 하둡은 사실 데이터가 아주 크지 않다면 꼭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장비로 로그를 가져오셔서 거기에서 정제해서 피처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뭐 배치 자부를 오랫동안 돌리거나 데일리하게 어떤 통계를 내 가지고 DB에 넣어둔다든지 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대용량 데이터에서 빈번하게 피처 개발을 해야 된다면 저는 하둡을 쓰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하둡을 쓰기 위해서 직접 하둡 클러스터를 컴퓨터를 갖다 놓고 세팅을 잡으실 수 있지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하둡 서비스 이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AWS 같은 경우는 EMR 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AWS는 많이들 들어보시고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좀 비싸지 않냐는 반응도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최적화해가지고 사용하면은 비싸지 않고요. 필요할 때만 쓰는 단속적 클러스터 방식으로 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적 클러스터라는 것은 분석 시작할 때 켜서 분석 끝나면 컴퓨터를 다 없애는 걸 말하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하둡의 태스크 노드를 경매 방식의 스팟 인스턴스로 하면은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4 X라지 같은 타입의 CPU 4개짜리의 16기가 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서울 리전에서 스팟 인스턴스로 쓰면은 시간당 0.036달러, 그러니까 49원 정도가 듭니다. 요것은 이제 AWS EMR 클러스터 화면을 한번 참고로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하둡을 위해서 로그 가공이 또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인데 하둡은 작은 파일이 여러 개 있는 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리소스 할당을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작은 파일들은 병합, 소팅, 압축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 제가 마땅한 툴을 찾지 못해 가지고 간단히 이제 만든 다음에 아래 URL에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뀐 로그 파일에 대해서만 의존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병렬로 머지, 소팅, 압축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제되고 나서 이제 S3에 로고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둡의 맵 리듀스 코딩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둡에게 어떤 일을 시켜서 피처를 뽑는 과정인데요. 이것도 이제 주로 뭐 자바로 쓰시는 분이나 뭐 다양한 툴을 쓰시는데 저희는 이제 파이썬이다 보니까 MR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엘프에서 만든 파이썬 패키지인데요. 하둡 스트림을 이용해 가지고 파이썬으로 하둡에서 쓰는 MR 코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 가장 큰 장점이 로컬에서 샘플 데이터로 MR 코딩을 하고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EMR에 올려가지고 전체 데이터에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둡 스트림이고 파이썬을 쓰다 보니 실행 속도는 좀 느리지만 개발 속도가 빠릅니다. 예, 이것은 이제 MR 잡에서 가져온 예제인데요. 보시면은 매퍼와 컴바이너, 리듀서라는 게 있고요. 매퍼에서 각 단어들에 대해서 그 토크나이징을 하고 컴바이너와 리듀서에서 그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둘은 하는 일이 비슷한데 컴바이너를 넣어주시면은 중간에 노드 결과를 한번 취합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과 같고요. 기계학습을 위해서 GM이 제재하는 근거와 제재된 캐릭터 리스트를 우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 생성을 해야 되는데 게임이다 보니까 로그에서 캐릭터 기준으로 피처 생성을 했고요. 그 캐릭터의 플레이 성향이 피처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정교한 어떤 피처를 조금 쓰기보다는 다양한 피처를 처음에는 넣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기계학습은 이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중에 중요도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초기에는 짧은 시간의 데이터에 대해서 하시고 안정화되면은 길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기에 뽑아둔 피처들은 이제 로그인 수, 플레이 시간, 아이템, 머니 습득수, 퀘스트 종료수, 전투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게임을 플레이해 보신 분들은 이게 가장 대표적인 수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처의 타입인데요. 피처들은 어떤 실수나 카테고리형, 불린형으로 나눠지는데 가급적이면 실수형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은 0과 1로, 카테고리 타입은 원핫 인코딩을 해가지고 실수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피처의 예인데요. 단순 텍스트 파일인데 왼쪽에는 캐릭터명, 그 뒤로는 피처의 수치 배열이 이어지는 형식입니다. 기계학습의 진행인데요. 정작 기계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가벼웠습니다. 최종 피처로 모아진 것은 크기가 작고 수행도 쉽게 할 수 있어서 로컬 PC에서 수행했고요. 그렇지만 추천 시스템처럼 모든 데이터를 봐야 한다면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모델을 세팅하고 하이퍼 패러미터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다양한 세팅으로 여러 번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분산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거를 기계에게 여러 가지 조합을 테스트해 보게 하는 그런 아티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알고리즘 모델 중에 일단 시작은 간단한 것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는 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 선행 연구가 있으면 그것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AUC나 ROC를 통해서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디시전 트리로 했는데요. 파이썬 사이킷런의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이킷런은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고 인터페이스가 통일되어 있어서 모델 교체가 용이합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피처 X에 해당하는 피처와 어뷰저 여부, Y를 넣고 학습을 시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이킷런에서 가져온 예제인데요. 간단히 이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와 타겟을 넣어주면은 자기가 학습을 하고요. 밑에 프레딕트처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의 장점은 자기가 이거를 학습했더니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다 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이렇게 트리 형태의 도식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공유해서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점이죠. 먼저 피처 파일에서 기존 어뷰저의 피처를 찾고 동수의 정상 유저 피처를 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도적으로 정상 유저가 더 많기 때문에 언더 샘플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를 트레인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고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결과는 평균 정확도가 80% 정도로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이너리 클래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이 정도는 쉽게 나오실 겁니다.
근데 이게 예측의 결과로 어떤 유저가 제재를 당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교차 검증 셋을 만들고 그리드 서치 CV라는 그 사이키런의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최적의 하이퍼 패러미터를 찾아서 다시 해보니까 평균 정확도가 91%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학습 과정에서 이렇게 얻게 된 건데, 놀랍게도 이제 이거를 GM분에게 보여드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 그런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 트리를 보니 이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는데요. 문제는 하부로 내려갈수록 급격하게 복잡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디시전 트리가 오버피팅이 되기 쉽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뎁스가 너무 깊지 않도록 학습에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서 GM분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새로운 피처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넣어봤어요. 맵을 어떤 맵만 계속 돈다든지 아이템 획득이 편한 특정 클래스만 계속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이 그쪽에서 말하는 어떤 난해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피처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기계학습의 노하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봇들은 제재를 자주 당하기 때문에 랜덤하게 생성된 기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코드를 가지고 이게 캐릭터가 어떤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든 그런 단어인가 아니면은 랜덤하게 생성된 이름을 쓰고 있나 하는 것을 판단을 해봤고요. 정확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복합적 판단에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추가 피처로 또 스코어가 96%까지 올라갔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GM님이 손으로 이렇게 다 검토를 해주셨는데 오탐이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디시전 트리의 과적한 문제로 판단을 했고요. 랜덤 포리스트로 교체를 했습니다. 랜덤 포리스트는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를 사용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물어서 투표 방식으로 결과를 얻어내는 건데요. 점수가 조금 95%로 낮아졌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랜덤 포리스트 학습을 이런 패러미터를 사용해 가지고 잘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랜덤 포리스트 적용 후에 또 부당하게 징계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이킷에서 제공하는 predict probabilit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뷰저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몇 프로 신뢰 확률로 신뢰도로 그렇게 판단했냐라는 걸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확률이 70% 이상인 것만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온 결과의 정밀도가 거의 100%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제재에 써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떨렸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2개월에 걸쳐서 계속 제재를 했고요. 서버에 따라서 3,000 캐릭터 이상의 어뷰저가 있었는데 거의 다 제로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처 중요도는 다음과 같았고요. 이렇게 이제 사이킷에서 다 뽑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개선 방향은 앞으로 검출된 결과를 이용해서 학습 모델을 개선하고 한번 보시라고 판단된 계정의 PII를 수집해서 신규 봇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데이터 수집부터 가공, 분석까지 모든 걸 파이썬으로 했다는 게 나름 좀 뿌듯했고요.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한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기계학습을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 심화를 위해서 이론적인 부분도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이론을 알게 되면 스스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최적화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알고리즘을 써보는 게 좋은데요. 그거를 여러 개를 동시에 써가지고
판단하는 슈퍼러너라고 하는 앙상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발표드린 내용은 사실 제가 이제 1년 전에 했던 내용이어가지고 최근에 바뀐 부분을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싱크를 쓰다가 플루언트D나 키네시스를 써가지고 실시간으로 현재 로그 수집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Gzip으로 된 CSV 파일을 사용했었는데 이거를 파케이라는 포맷으로 바꿨습니다. 파케이는 정말 강추드리는데요. 이 컬럼나 형식의 바이너리 포맷인데 CSV보다 거의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30배까지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침에 그 판다스 그 저자가 베스 맥키니가 이야기한 그 아파치 에로우도 결국 이 파케이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MR잡에서 파이스파크로 바꿨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강력한 분산 처리 및 캐시 기능인데요. 스파크는 이제 하둡 기반이긴 하지만 메모리에 올려놓고 계속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 학습에 강점이 있습니다. 시간당 비용도 많이 비싸지 않아서 개인이라 하더라도 스파크 클러스터를 20대씩 띄워가지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조언을 드리면은 기계학습이 내가 하려는 일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뷰징이나 어떤 대상의 특성이 단순하다면 전통적인 SQL이나 엑셀러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것과 여러 다양한 모델 및 피처를 테스트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과 기계학습인데요. 요즘 이제 딥러닝이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한데 서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딥러닝의 경우 정교한 피처 엔지니어링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패러미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걔들을 채워줄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서 기계학습은 피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적은 데이터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이 픽셀 그래픽과 벡터 그래픽의 비율을 들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점이 충분히 많다면 픽셀 쪽이 더 자유롭고 더 정교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면 벡터 그래픽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이제 해본 것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여러 가지 화제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들이야말로 정말 많은 데이터와 연구자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앞으로 장악하게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굴뚝 산업이나 틈새 데이터를 가지고 밸류를 만들어내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직장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하는 미래상이라면은 앞으로 제가 앞에서 했던 이런 모든 엔지니어링이나 모델 변수 조합의 테스트를 기계가 결국은 자동으로 해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의사연관인데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데이터인데 노르웨이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그 그래프와 철도에서 사고가 나는 그래프가 우연히도 일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로 연관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데이터만 보지 마시고 도메인을 이해해서 그쪽 일을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공부를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약 2분 정도 남아있는 관계로 질문을 한 개에서 2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마이크가 있으니 질문이 있는 사람은 가운데 마이크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특별히 앞에 과장이나 상대가 나왔는데, 활성을 분명 처리해서 좀 모든 능력이 강한 그런데, 그러면 파이썬에서 스칼라 언어로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파이썬을 계산해서 속도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머신 하나로 봤을 때 파이썬이 스칼라보다 확실히 느리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분산 처리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4대, 5대, 10대, 20대로 가면은 언어의 퍼포먼스 차이가 거의 무의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하기 편한 부분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스칼라도 써봤는데 아직 스칼라가 안정화가 안 됐어요. 파이썬처럼 안정화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고 기계학습 라이브러리도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파이썬으로 스칼라를 쓰시는 걸 스파크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미호까지 전해왔습니다. 선택적 방법으로 포뮬러를 만들어서 방법을 배제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포뮬러에 보면 예를 들어 스트레치로드를 행위라고 했을 때 같은 사이즈에서 10번까지를 활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에서 그걸 검증을 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용자가 저런 포뮬러가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분배를 하셨기 때문에 저걸 알고 10개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또 다른 라인들 10개 맞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전에 아이디어가 진행이 됐나요? 아니면 거기까지 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런 게 이제 공개되면서 이제 이걸 그 사람들이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응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 스패머 방지를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나 게임 내 코퍼스 구축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더 고도화된 저희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벡터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때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3개나 4개 정도 됐을 때 불링으로 처리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원하는 코딩으로 실수로 처리하는 게 나은지 일단 질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밸런스한 데이터가 있을 때 세그멘테이션을 나누는 것 이외에 이밸런스 문제를 처리하는 거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원하드 인코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하면 그 값들의 오더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더링이 있을 때. 오더링이 있는 경우는 수치화해서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이 이제 임밸런스한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을 이제 적게 써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어뷰저 부분을 여러 가지로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업샘플링을 할 수도 있고요. 키워가지고 오버샘플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섞어서 쓰지만 판별을 할 때 고급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기억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인데요. 혹시 모바일 쪽 관련돼서 오피스 관련되어 있는 사례라든지 적용하시는 적이 있으신지? 예, 지금 모바일은 저희가 내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계신가요? 방식 자체는 모바일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원래 모바일 쪽 관련돼서 어뷰식으로 판단되는 애들은 거의 제왕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게임에서 사용하는 다이아몬드라든지 아니면 플레이 할 수 있는 카운트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1차원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이 판별가 되는데 그 이외에 플랫폼으로 형태로 진행되는 것도 혹시나 계속 진행하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지금 어뷰징 할 수 있는 모바일 쪽 게임 같은 경우는 재활이나 체크를 할 경우는 튀는 애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좀 많은데 예. 그렇지 않고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에서 플랜트 사용하지 않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혹시 분석하는 예, 그러니까 재화나 어떤 정상 플레이, 그러니까 어떤 수치들을 가지고 이게 정상 플레이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정상 범위가 어느까지인가를 특정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어노멀리 디텍션이 더 까다로운 부분이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게임 기획이나 이런 데서 맥스 범위가 나올 수 있다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아직은 그 부분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테고리로 나같이 이제
데이터들을 시작으로 바꾸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오더링이 없는 경우에 데이터 왜곡되는 그러니까 오더링이 없는 카테고리 데이터들은 원하드 인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원하드 인코딩을 통해서, 그러니까 값은 하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10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면 10개의 컬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1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불린 값을 배열로 만들어서 오더링을 피해가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통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데이터가 있거나 레이블이 된 데이터가 있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신규 게임을 나올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나요? 신규 게임에서 러비스 스테이션 시스템을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예, 그 말씀해주신 내용은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통계적으로 유저가 플레이 시간 및 그게 넣은 그거에 비해서 이 범위가 이제 우리한테는 포멀한 범위라고 하는 것들을 기획 단계부터 그 범위를 산정을 해주시는 분도 있으세요. 아마 그 박스앤히스컨가 그쪽에 보시면은 통계 기반으로 게임 수치를 잡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오픈하는 게임들도 바로 어노말리 디텍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없는 게임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뭐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부 QA 단계에서 적정한 마진 값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생각나서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누구가 디스크에 있을 때 경우에 만약에 실시간으로 계속 우리가 넘어오는 그런 상황에 대한 혹시 체계가 되나요? 예, 그건 이제 온라인 러닝인데, 온라인 러닝이 가능한 모델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특성을 잘 보셔가지고 분류기를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온라인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하나의 로그가 올 때마다 업데이트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뭐 1시간이라든지 이런 적정한 시간 단위를 두기 때문에 기존 어떤 클래시파이어도 그런 특성을 이용하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